12강 김정은의 대남정책 진단 제3부에서 김정은의 광폭 외교, 트럼프 대통령의 4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전격 취소, 김정은의 종전선언 보상 요구, 미국 패권주의 하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분석하고 김정은의 생존 전략과 김정은에게 3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필자가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 제시를 하면서 끝내고자 한다. 그럼 김정은의 광폭 외교부터 시작하자.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부터 숨가쁜 속도전을 8.15 73주년 광복절까지 광폭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을 달리 보는 이들도 많아졌다. 당초 김정은은 빅딜로 통 크게 주고 통 크게 받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권좌에 오른 이래 핵무기 완성을 위해 질주했고 그렇게 완성패를 가지고 큰 판을 만들 만큼 전략적인 인물이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하기까지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씻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초기 투입 비용도 감당한 것처럼 보인다. 풍계리 핵실험장 파기는 그 나름의 야심작이다. 이미 억류했던 미국인 3명도 방면, 미군 유해 송환 등 많은 가시적 양보도 회담 장소도 좀처럼 내키지 않은 싱가포르를 수용했다. 거기에 좀 더 센 것을 보여주려 했다. 미래 핵 포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벤트로 폭파 장면만 한 게 없다. 그런데 이런 액션에도 실질적으로 손에 쥔 것은 없다. 미국은 오히려 대북 제재를 1년 더 유지하고 자산 동기를 유지한다고 한다. 북한은 여태껏 공짜 쇼를 한 적이 없다. 2007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박하면서 미국에서 중유를 챙겼고 테러 지원국 해제까지 얻어낸 북한이다. 결국 김정은은 본전 생각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옛날 버릇으로 돌아갔다. 아마 내부에서 나오는 험한 소리들은 승전국이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완전 무장 해제가 아니고 뭔가 밀었던 남쪽은 미국만 쳐다보고 손세를 치는데 마냥 기다려만 하나 중국도 한몫 거들었을 것이다. 차이나 패싱에 발칵 뒤집혔던 중국이 후원자를 자처해 줬으니 김정은은 이제 손해를 벌충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김정은이 북미 협상에서 고려한 점은 북한이 가시적인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적 양보를 트럼프에 기대하는 것은 모르는 행위다. 미국은 패권 국가인데다 미국의 외교 관행은 너무 견고해서 도덕적인 상호주의를 수용하기에는 힘든 점이다. 거기다가 미국의 패권에 대한 가시적인 도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역학구도를 빠른 시일에 인정하고 협상할 때 김정은은 대북 제재 해제와 자산 동결 해제,
그리고 경제 원조까지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북한은 지난 3개월 동안 김정은의 광복 외교를 통해 한중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과의 채널도 복원하는 등 1차 목표를 달성한 후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트럼프와 협상 기간 중에 시진핑을 만나는 행위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현명한 전술일 수는 있어도 그만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는 더 더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창 급가속도로 달리다 급제동이 걸리면 그 충격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 세상사 예외 없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판을 뒤엎겠다는 위협에 한미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지사지를 내세웠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아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김정은은 아마도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로 옮아가는데 성공했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런 덫은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디테일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지만 손익계산은 빠르고 분명하다. 진위 파악을 위해 원래 달래야 한다는 판단에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며 경제 번영도 기약했다. 하지만 기실 밑도 끝도 없는 립 서비스일 뿐이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실현에 옮길 때 쓸 수 있는 카드이다. 도박사 트럼프에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엔돌핀을 돌게 하는 게임이다. 어쨌든 판은 커졌고 적당한 실무회담은 어렵게 됐다. 미국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8월 말에 비핵화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차분히 대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폼페이오는 8월 13일 한국 국민에게 73주년 광복절 축하 메시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그리고 법의 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가치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상황으로 전진할 것을 전하면서 국민 대 국민 연대와 강력한 경제적 관계 그리고 광범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더불어 한미를 묶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가면서 철통 같은 동맹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메시지는 4차 방북을 준비하면서 남한에게는 9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면서 평양의 한미 동맹 균열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의 FFVD 진전을 위해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는 문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앞질러 가서는 안 되며 남북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4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전격 취소를 분석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6일 예정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토록 함으로써 북핵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그의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하고 미중 간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매티스 국방장관은 8월 28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이 취한 유일한 관계 개선 조치인 군사 훈련 중단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무엇을 말하나? 6일이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역대 과거 대통령이 못 본 북핵 문제 해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겠다는 북핵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미국 CNN은 8월 25일 프리다 기티스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선언 이후 2개월이 지났으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약속을 했든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폭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6개월 내지 8개월 내에 핵탄두의 60 내지 70% 폐기를 골자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거부하고 이란을 방문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8월 7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북한 비핵화 약속의 진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고 미국과 각세우고 있는 이란과 합동작전을 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김정은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속셈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취한 유일한 관계 개선 조치인 군사훈련 중단이 중단된다면 북미 관계는 회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문 정부는 볼턴 얘기가 사실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지 추궁해야 한다. 북핵 폐기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허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 정부가 국가 운명이 걸린 북핵 문제에 입을 닫으면서 한반도 운전자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김정은의 술수인 핵 빼고 종전선언 요구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러면 김정은의 종전선언 보상의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정은은 비핵화의 첫걸음조차 떼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라는 보상을 달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종전선언은 그 의미와 파급력으로 볼 때 비핵화 열차가 궤도에 올라 그 누구도 멈출
멈추기 힘든 수준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4월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것은 그 선언문에 함께 담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만도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않았으나 7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차가 크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은은 문정부가 종전선언에 애착을 가진 것을 감안하여 한미 간의 틈을 벌리는 전술로 생각했을 것이다. 문정부 역시 종전선언이 한반도 관련 당사국 간의 신뢰와 화해 구축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와 비핵화의 동력이 되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으나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거기다가 종전선언이 김정은의 버티기 빌미가 된 것은 비핵화의 목표를 집중하지 않고 남북관계 진전에 문정부가 방향을 설정한 것이 부작용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도 그 산물일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이 문 정권의 최우선 순위에서 관계당국 실무자들이나 기업들도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안이한 태도로 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핵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 제재의 구멍이 아닌가 의심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석탄 의혹은 관세청에 맡겨둔 채 9월 유엔에서 종전선언 성사를 목표로 물밑 외교 노력을 벌릴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미의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가능하지도 않고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북한 비핵화가 궤도에 오르면 이에 비료를 더하듯 종전선언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매달 일이 아니다. 만약에 문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앞당기고 싶으면 견고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김정은의 비핵화 시간표와 핵물질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현재 미국의 패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유심히 분석하고 있다. 너무 신속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동북아의 미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 패권주의 하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들여다봐야 된다. 새로운 한반도 질서는 분명히 미국이 어떻게 동북아 외교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패권을 놓치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은 전 세계 다 모아도 대적하기 힘들다. 3억 2천의 인구와 전 세계 생산량의 24.32%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국이다. 전 세계 공군력의 54%, 해군력의 63%, 그리고 중국과 인도 다음 3위의 육군이지만 예비군을 합치면 중국과 비슷하다. 미국의 방위비는 604조 5천억 달러로 2위 중국으로부터 12위까지 합친 방위보다 많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현실적인 힘의 냉철한 계산에서 상대를 다루고 상대를 인정한다. 패권, 헤게모니는 질서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팔로우십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패권은 피통치자로부터의 일정한 동의 기준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과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공유하느냐에 따라 패권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앞으로 50년간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반도 종전선언은 9월 말보다 10월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의 중간 기착지이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이끌어내는 첫 입구라는 분석이 많다. 종전선언 시기는 9월 말과 10월이 유력한 선택지로 꼽힌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과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11월 이후로 미뤄지면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문정부는 6월 말 북미 합의, 9월 중순 남북정상회담,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중간선언 시나리오로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김정은도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이후 한 달 넘게 외무성 담화를 통해 연일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폼페이오 4차 방북 결과 취소된 후 복잡해진 비핵화 방정식은 시진핑 방북이다.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9월 9일 시진핑 주석이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래 13년 만에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참석한다고 8월 1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이 북미 회담의 비핵화의 판을 흔들기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신중한 행보로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문제는 시기다. 트럼프의 중국 책임론 제기에 북정권 70주년에 맞춰 평양 가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구구절 이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멀고 험난한 비핵화 여정에 우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리스트나 그들이 갖고 있는 협상 카드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화 트랙은 무시한 채 압박과 제재에 올인하는 전략 부재를 드러냈듯이 문재인 정부 역시 대화에만 올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르다고 믿고 싶지만 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화 국면 속에서도 핵무력 달성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전례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 북핵 2라운드를 맞아 문 정부도 전략과 전술의 다변화인 제재와 대화, 억지력까지 제고하여 8천만 한민족이 원하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미국은 다시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 돌아서면서 미 국무장관은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군사 옵션을 매만지는 상황에 직면한 김정은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앞으로 살아남아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생존 전략을 들여다보자. 3대 걸쳐 획득한 핵무기를 폐기하기는 산을 허무는 것 같이 어렵지만 김정은이 살고 북한이 유지되려면 핵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회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김정은의 생존법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장단점이 있다. 첫 번째 장점은 북미회담에서 서명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할 때 김정은은 명실공히 냉전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국제체제를 아태 지역에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는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북한의 경제 번영과 체제 보장을 받으면서 정상국가로 돌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장점은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를 껴안고 있으면서 핵보유 딜레마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여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생활고와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것을 막고 대동강의 기적을 남한이 이룬 한강의 기적같이 빠른 시일에 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장점은 한반도의 평화공전을 선비핵화 후 평화 단계로 순서를 정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에 선언하고 한민족이 지니고 있는 DNA를 활용하여 평화롭고 경제 중심의 한반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 국가상을 이루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은 김정은 자신과 북한이 멸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김정은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최선의 생존 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와 통 크게 빠른 시일 내에 맺는 것이다. 미국 측으로부터는 트럼프 정권이 바뀌어도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미 의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법안을 통과시켜 북한 정권의 체제 보장과 경제 번영의 보장을 받는 프로세스를 추구할 수 있겠다.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면 네 가지 쟁점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반출 일정과 반출 규모.
둘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해체 시기와 방법. 셋째, 국제사찰단의 입국 시기와 방법. 넷째,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파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다. 위 네 가지 쟁점은 어느 한 가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북미 협상팀에서 제2비핵화 라운드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프로세스이다. 특히 1, 2, 3은 김정은이 얼마나 통크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고 4는 북한이 1, 2, 3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특히 김정은이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군사 옵션은 세 가지로 이미 알고 있으면서 대안을 찾고 있으리라고 분석된다. 옵션 1. 김정은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다. 북한이 소유한 65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위험한 도발이고 제2의 한국전이 재발 시 후유증이 막대해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30년 내지 40년 쓸모없는 것으로 남는 매우 꺼리는 옵션이다. 옵션 2.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언급한 대북 봉쇄 정책의 재개를 포함한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이 시작되어 중국의 북핵 해결에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계속되는 경제 제재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더욱 어렵게 되고 아사 상태가 전개될 수 있는 옵션이다. 옵션 3.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중국의 더 큰 위협에 대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국제사찰단의 등 여러 현안을 다루면서 험난한 길로 가는 것이다. 서울정부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미국과의 관계는 비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어 그동안 선진국 입국까지 발전해온 한강의 기적은 종말을 가져올 수 있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옵션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어떤 생각으로 미래를 이끌어 가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한가이다. 가능하다는 여론이 다소 우세하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여론의 비중이 앞에서 제12강 제2부에서 지적했듯이 작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믿기 어려운 이유는 과거 경험에서 나온다. 1991년 제네바 합의가 8년 만에 깨졌고 2005년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합의되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중 알았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으로 파행됐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경험에서 보듯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검증에 대한 의구심도 어렵게 만든다. 설사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이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물질과 핵무기를 숨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함정은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문제, 즉 신뢰로 북한이 아닌 다른 핵을 가진 나라 경우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김정은을 못 믿는데 가상의 다른 나라를 믿을 수 있나의 신뢰로 귀착한다. 이런 논리를 중심으로 실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두 단계로 압축할 수 있겠다. 첫째, 비핵화의 검증 주체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될지 미국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두 번째, 신고 내용이 충분하다면 사찰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사찰이 완료되면 그것이 곧 비핵화를 끝내는 것이다. 이 말은 김정은의 비핵화는 과학적 검증만으로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완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한다면 남북과 북미 간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상호 신뢰를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12강 김정은의 대남정책 진단 제1부와 제2부, 제3부에서 필자가 김정은에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물론 평양의 3대에 걸쳐 주위 전문가들이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젊은 독재자를 유지하는 차원과는 다른 점이다. 제1정책 제안은 선제와 달리 김정은이 달성한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21세기 흐름과 한민족 전체의 역사적 흐름 측면에서 핵 딜레마를 인정하고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미국 제2라운드 협상팀에 먼저 제시하라는 점이다. 핵 딜레마는 3대에 걸쳐 요구되고 추구한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김정은 자신과 북한의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여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순리이며 최상의 정책임을 알고 먼저 미국과 국제사회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제시안에는 트럼프가 숨겨놓은 비상의 카드인 북한의 경제 bon연과 체제 보장을 동시에 받도록 북미 협상팀이 조정한 후의 전제를 달 수 있다. 제2정책 제안은 김정은의 대남 무력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21세기형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 간이 단계적으로 각자의 정부와 국가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면서 공존한 후 장기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남북 해외 동포들이 원하는 한반도 통일안을 제시하여 8천만 한민족이 결정하는 통일안을 전문가에 맡기는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연방제와 높은 연방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전체 한민족이 추구하는 통일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창조적이고 공통적인 통일안에 협조하는 것이 민족의 수곤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3정책 제안은 제1, 제2 제안이 성공한다면 김정은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 국가주의의 모범 사례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합심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주역으로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제안이다. 김정은이 세 차례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지지. 2.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우정. 3. 사회 중에 북한에 대한 지지이다. 시진핑은 투철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신봉자로 알려졌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귀에대고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21세기 핵보유국에서 핵포위 국가로 새로운 위상을 찾아 모범적인 북한 국가로 남기 위해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점이다.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핵무기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고립되어 고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번영되고 생존 가능한 기회를 고착된 과거의 고정관념과 주위의 잘못된 충고에 의해서 괴멸되는 점을 유의하라고 충고하는 바이다. 만약에 이 제안을 무시할 경우 한국 국민과 해외 정보들은 거기에 더해 실패한 국가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머리 위에 고 사는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필자는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김정은은 그동안 유지해온 핵보유국에서 핵을 포기하면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주역으로서 부상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원하는 경제보응에 초점을 맞추고 남한과 평화공존 차원에서 대남 정책을 무력통일해서 평화공존 및 평화통일로 바꾸라고 제언한다. 이 정책 제안을 통크게 앞으로 있을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제2북미회담에서 제2 내지 독트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병진 노선에 하나 핵은 엉켜진 채 다른 하나 경제만 챙기겠다고 우기거나 버티는 행위는 내사배기가 봐도 온당치 않다. 그 하나를 먼저 서슴없이 버리고 통크게 얻는 것이 김정은이 해야 할 행위로 북한이 앞으로 살고 번영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패권주의 국가답게 북한 비핵화를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과 제재는 유지하고 남한에게는 확고하게 미군 철수는 하지 않고 그동안 이룩한 미국의 동반자로 실질적인 경제 10대국과 IT 강국으로 부상함을 앞으로 유지하라고 제언한다. 한국은 미국 해외 개입 외교 중에서 민주화, Democratic Transformation이 가장 성공하고 동시에 경제 번영까지 이룬 모범 사례, 포스터 차일드로 자주 인용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행히 미 의회가 중국과 북한을 우선적으로 제압할 2018년 미 국방수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방 예산도 무려 2천억 원을 증액시켰다. 미 의회는 이번 국방 수권 법안에 주한미군의 주둔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했고 트럼프는 미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같은 어떤 것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북핵 협상 과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사실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 말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해도 이 법안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IT 경제 대국 자유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2018년 8월 15일로 대한민국이 73년 광복절과 70주년 건국절을 맞이하여 이룬 자유, 민주, 평등, 개방이라는 인류 몇 번의 가치 구현과 함께 사회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속 유지한다고 천명하여 보수와 진보를 넘어 5천만 남한 인구가 공감이 가도록 천명하라고 제언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기념을 주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사실상 1919년을 건국 시기로 규정하여 보수 진영의 반발을 1년간 받아왔다. 보수 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주권 정부를 모두 갖춘 이승만 정부의 수립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한편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정을 개성하고 있는 만큼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문 대통령이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보수 진영을 배려한 협치 메시지로 해석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요즘 많은 한국인이 SNS에서 걱정하는 주사파에 의해서 김정은의 3대 세습의 사이비 종교 집단 비슷한 체제로 대한민국이 전이된다는 소식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남한과 해외 동포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소식이다. 문 정부는 극단적인 진보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70년 동안 유지해온 대한민국을 단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를 국가이익에 초점을 둔 전문가로 대처하면서 일단 대통령이 된 이상 대통령 선거 공약 집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먼저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온 좌우 진영을 떠나 상식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일반 상식에 통하는 정치를 국익 차원에서 해야 한다. 문 정부는 유일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손발이 제대로 맞아야 한다. 엇박자는 금물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서 국민이 주장하거나 반대한다면 그 속도를 늦춰서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해 나가야죠. 저는 끝까지 국민의 손을 꼭 붙잡고 갈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온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직을 떠나보면 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난다. 교수들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현직을 떠난 후 박수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한다. 역사가 박수받는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덕을 쌓지 못한 지도로 남을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끝으로 지난 10일강에서 논의한 대로 국가가 비상할 때는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듯이 국위에 맞춰 나는 데 초점을 두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편파적인 김정은의 저팔 계획과 추호의 목마 평화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8천만 한민족이 원하는 통일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제안하면서 이 강의를 8월 중순 미국 페사디나에서 마친다.